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1월, 1월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11월은 이렇게 좀 바쁘게 시작하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두 번이나 제 영상을 접하시느라고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따끈따끈한 미국 주식 관련된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영상도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주식 시장의 변동 상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다우존스는 0.25% 올라갔고요. S&P 500이 0.20%, 나스닥 역시 0.33%나 주가가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나스닥 쪽에서 굉장히 좀 힘을 받으면서 특히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식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좀 전반적인 장세를 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각 종목들이 어떠한 추세를 보여줬는지 개별 종목들의 퍼포먼스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NET 클라우드 플레이어입니다. 대단합니다. 무려 5.8%나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ZG는 진로우죠. 진로우가 5.13%.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이제는 상승 추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TPGY는 제가 한때 보유했다가 잠깐 빠져나간 종목인데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TPGY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EV복스라는 그 유럽에 있는 충전 1등 기업이죠. 이 기업과 합병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3.43% 추가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면서 현재 주가가 11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1114달러는 놀라운 주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테슬라고요. 애쉬도 만만치 않습니다. 3.17%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CRNC는 세렌스죠. 3.23%, 차지포인트 2.57, 엔비디아가 2.51%나 껑충 뛰어 올라갔네요. 트윌리오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추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조금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24, 유니티가 2.19, 그리고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2.1%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이는 티커가 INTU가 있는데 인투이트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인투이트라는 기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 동안 어떠한 소식들이 우리를 찾아왔는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로 들어서면서 2021년이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두 달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두 달 동안은 우리가 그 모멘텀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4분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때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종목이 모멘텀이 좋은가. 모멘텀은 지난 과거의 추세를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의미에서 웰스파고가 그들이 추천해주는 11가지의 종목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죠. 웰스파고의 마켓 구루가 지금 레코멘딩을 하고 있다. 마켓 구루라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를 얘기하죠. 레코멘딩,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모멘텀 주식을 사야 된다.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을 매수하라라고 지금 우리한테 추천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50일 정도의 그 미국 주식 시장이 쓰게 될 텐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월스트리트 펌이라는 것은 이제 웰스파고를 얘기하고요. 웰스파고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기대하기로는 남아있는 두 달 동안 S&P 500이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치는요, 알파벳 그리고 엑스페디아 같은 그 전망치가 좋은 이런 주식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두 가지의 종목을 이미 우리한테 추천을 해줬고요. 자, 나머지 종목을 보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주식들을 추천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어 엔드 랠리를 좀 만들어내갈 주식들은 일단 하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즉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여준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도 라지 캡이니까요. 일단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안정적인
그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난 12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멘텀이 12개월 동안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 한 달 동안은 조금 약했던 종목, 따라서 지난 한 달 동안 약간 주춤했으니까 앞으로 두 달 동안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기법을 가지고, 이러한 평가 잣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11가지의 주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GOOGL, 알파벳 클래스 A죠. 우리가 흔히 이제 구글이라고 부르는 주식이고요. 알파벳에는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C가 있습니다. 클래스 A라는 것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클래스 C는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주식은 GOOGL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엑스페디아 그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부킹을 도와주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죠. 지난주에 저희가 그 엑스페디아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부킹 홀딩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주식 모두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세 번째는 포드 모터즈가 F가 티커네임이고요. 네 번째는 타페스트리, 다섯 번째는 에스티로더입니다. EL이 티커네임이고요. 자, 여섯 번째는 DVN이 티커네임, 데번 에너지고요. 자, 일곱 번째는 팡입니다. FANG가 티커네임인데 그 주식의 이름은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티커네임이 BAC인 기업은, 자, 티커네임이 BAC인 기업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GS는 골드만삭스를 얘기합니다. 자, 열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PNC고요.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의 약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째에 나오는 기업이 INTU입니다. 인투이티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최근에 제가 좀 꽂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1가지의 주식이 이번에 웰스파고가 보기에 그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동안 가장 좋은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도 앞에서 살펴본 기사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번에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제프리즈입니다. 제프리즈가 이번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팡이라는 이름이 이번에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메타로 변형을 했잖아요. 따라서 팡은 영원할 수 없다. 하지만 제프리가 보기에 스윗 16,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16가지의 주식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스윗 16에는 어떠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크로니엄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두음만 따주고 만든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을 따서 우리가 빵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러한 것을 이제 애크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메타로 그 페이스북의 이름을 바뀌면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빵 말고 이 제프리즈라는 데서 좋게 보는 스윗 16을 이번에 소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오운 버전,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빵 플러스를 예전부터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었다,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 빵 플러스를 스윗 16이라고 소개하는 것 같고요. 이 그룹들은 결코 이 제프리즈가 얘기하는 이 그룹, 즉 팡 플러스라든지 스윗 16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루즈 서포트 하는 길이 없다. 서포트라는 것은 이제 주식을 받치고 있는 어떠한 서포트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한때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항상 반등을 해왔다. 따라서 큰 폭으로 폭락하는 일이 없는 이러한 주식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프리에서 일하고 있는 에퀴티 스트래티지스트, 따라서 에퀴티는 주식이고요. 스트래티지스트라는 것은 이제 전략가죠.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스티븐 디산티스라는 사람이 지금 추천을 해주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이들 주식들 16가지의 스윗 16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때는 언제였냐면 그 일렉션, 선거철이었죠. 그 선거를 앞두고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금리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잠깐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꾸준한 추세를 보여온 종목들 16가지를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총 3가지의 섹터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인데요. 첫 번째 섹터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기술주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어도비, 퀄컴, 파이저, 엔비디아, 애플,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 이러한 주식들이 스윗 16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페이스북, 우리가 이제 메타로 불러야겠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스윗 16. 자, 마지막으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우리가 이제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필수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두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16가지의 종목이 앞으로 빵을 대신해서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이번에 제프리지에서 던져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스윗 16의 조금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16가지의 종목이 나스닥 100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나스닥 100은 뭐냐면요. 나스닥 지수를 이루는 모든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100개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스닥 100에는요. 그 금융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주를 대표하는 모든 은행들 이런 건 다 빼고 나서 다시 100위까지 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번에는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러한 스윗 16 종목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살펴보니까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 중에 22.6%를 지금 이 16가지의 종목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헤지 펀드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헤지 펀드들의 보유를 보니까요. 가장 지금 현재 오버웨이트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은 페이스북, 즉 메타고요. 반면에 가장 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 언더웨이트라는 것은 지금 원래 그 애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지수상의 비중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전체 나스닥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를 차지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10% 이상으로 가야 오버웨이트이고 10%보다 떨어지게 되면 언더웨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헤지펀드들은 애플이라는 주식을 그들이 지금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조금 적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주식으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인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식은 헤지펀드한테 지금 현재는 인기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헤지펀드들이 지금 10월 달에 조금 비중을 줄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두 종목은 약간은 지금 추세가 약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16가지의 종목은 지금 그 빵이 이름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신해서 이 16가지의 종목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제프리지가 지금 우리한테 권유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미국 증시를 끌고 간 것은요. 사실 두 종목입니다. 하나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테슬라였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려 10만 대의 그 물량을 단 한 번의 계약에 따냈죠. 허츠라는 그 렌트카 기업과 엄청난 기업을 체결하면서 마켓의 전반적인 힘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 분위기 면에서 조금 더 의사할 수 있는 이러한 스피릿, 그 정신적인 면에 도움을 준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이번에 개명을 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메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분위기가 쇄신되는 그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주고 있는 페이스북의 개명, 그 메타로서의 이동은 그 마켓 전문가들이 보기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어떠한 전망을 해주고 있는지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요. 페이스북의 월스트리트 리액션이다. 따라서 월스트리트라는 손이 이제 전문가를 얘기하고요. 이 전문가들이 어떠한 반응을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은 에버코어 ISI고요. 전문가 이름은 마크 마혼입니다. 자, 이분에 따르면 메타라는 기업은 지금 퀸트플링 다운이다. 퀸트플링 다운이라는 것은 이제 5배로 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많이 베팅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베팅을 5배로 올린다는 것은 뭐 올인하고 있다. 어디에 올인하고 있냐면 메타버스가 승계할 것이다. 모바일 폰을 승계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 전반적인 테크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 모바일 혁명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모바일 혁명이 이제 조금씩 좀 힘을 잃어가고 결국 다음 플랫폼은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more than ever 그 전에 비해서 언제부터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퍼블릭 컴퍼니라는 것은 이제 상장한 컴퍼니를 얘기하고요. 상장 기업은
기업으로서 메타라는 기업은 지금 메타의 그 미래는요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메타버스가 실제로 컴퓨팅 플랫폼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 컴퓨팅 플랫폼이 될 것인가, 즉 모바일폰을 대신해서 모바일 경제를 대신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마크 저커버그가 엑시큐트를 할 수 있냐, 실행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계획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메타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430을 주고 있고요. 이 수치는 무려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30% 이상 추가적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키뱅크고요. 시밀러리 유사하게 불리시한, 굉장히 좀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는 폴라라이징 컨셉이다. 따라서 폴라라이징은 이제 극과 극을 이룬다.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인베스터 투자자들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키뱅크에서 보기에는 지금 포커스가 컨텐츠와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나서 많은 크리에이터와 힘을 합쳐서요, 이 크리에이터들이 이 안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지금 메타버스의 컨셉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컴포트를 찾을 수 있다. 컴포트는 좀 안락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스트래티지 자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크리에이터를 감싸 안고 크리에이터와 함께 아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쪽에 힘을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셉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기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즉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메타버스에 정말 올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의문 부호가 있다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10빌리언 정도의 그 애뉴얼 인베스트먼트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까지 이번에 바꿨잖아요. 따라서 페이스북 즉 메타는 이제 정말 메타버스에 올인하는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이 레이팅을 던져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아직까지는 400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23이기 때문에 400도 사실 나쁜 수치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기관은 MKM입니다. MKM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은 뭐냐면, 마크 저커버그가 굉장히 좀 젊잖아요. 따라서 isn't going away anytime soon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젊으니까요. 따라서 계획만 나와 있고 실행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CEO인 마크 저커버그, 거기다 또 창립자잖아요. 따라서 이 창립자 겸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포커스, 집중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앞으로 10년 내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파이퍼 샌들러인데, 파이퍼 샌들러는 뉴트럴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컨셉 자체는, 비전은 굉장히 좋다. 볼드 비전이라는 것은 대담한 이러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프로덕트 플랜 쪽을 보면 과연 이 계획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약간은 이제 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중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메타로 들어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부분은 만약에 레귤레이터들이, 즉 그 정부기관의 규제기관에서 좀 그들이 좀 프레스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압력 행사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 그 메타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두 개로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이제 새로운 이름인 메타, 그 전에 있었던 페이스북,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으로 갈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페이스북에 투자하는 이유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기업으로 갈라지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양분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페이스북의 주식을 다 팔고 메타로 다 옮겨갈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메타의 티커는요, 이제 곧 MVRS로 바뀌게 되는데 12월 1일부터는 FB라는 그 티커 네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드디어 이제 MVRS로서 진정한 메타버스의 기업으로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리가 테슬라와 헤지 펀드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역사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였죠. 테슬라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좀 폄하하는 이런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많이 하고요.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하락 배팅을 하는 그런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어쩌면 헤지 펀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이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을 미리 접하고요. 테슬라에 대한 그 공매도라든지 하락 배팅을 철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먼저 옮겨갔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헤지 펀드들이 went from short Tesla. short이라는 것은 이제 하락 배팅을 하는 거죠. 테슬라의 그 하락 배팅을 하는 곳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롱으로 옮겨갔다. 롱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투자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이 기가 막혔죠. 이 EV 컴퍼니 테슬라가 1 트릴리언 달러를 달성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1조 달러로 시가총액이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급등하면서 이 바로 전에 그들의 태도를 바꿨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헤지 펀드들이 change their mind, 그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어디에 대한 마인드, 그들의 생각을 바꿨냐면 컨트라버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대립적인 의견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그 기업인 테슬라에 대한 생각을 갑자기 바꿨다는 거죠. just in time이라는 것은 정확한 포지션, 정확한 시간에 늦지 않게 그 마음을 바꿨고요. take full advantage of니까 그래서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주가가 급등하면서 1조 달러 클럽에 지금 조인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그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헤지 펀드들은요, 오버웨이수로 바꿨다. 지금 at the end of August니까 8월 말에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월 달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7월만 해도 공매도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아니면 이제 하락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럼 풋 옵션 같은 걸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락 배팅을 하던 헤지 펀드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갑자기 8월 달 들어서 많은 헤지 펀드들이 롱으로 포지션을 옮겨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제프리즈라는 그 투자 기관이고요. 자, 이번에 제프리즈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했냐면 MSCI라는 그 지수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2조 달러에 이르는 헤지 펀드들의 자산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분석 내용이 나온 거죠. 7월 31일에 과연 각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베팅을 하고 있는지, 여기 마이너스가 써 있는 것은 지금 하락 베팅을 하는 헤지 펀드가 더 많다는 거고요. 플러스로 옮겨갔다는 것은 긍정적인 쪽, 즉 롱으로 옮겨간 그 헤지 펀드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가장 엄청나게 그 태도가 많이 변했는데요. 7월 말만 해도 지금 1.3이면 거의 130%잖아요. 따라서 ADI, 즉 아날로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베팅을 하는 헤지 펀드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8월 31일 기준으로는 롱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두 번째로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에서 0.1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AMD도 좋죠. AMD도 원래는 마이너스 0.5라고 지금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플러스 0.1로 바뀌었고요. 여기 나와 있죠. 테슬라 역시도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1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로즈도 지금 0.2 마이너스에서 0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립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7월 말과 8월 말을 비교해 볼 때 갑자기 헤지 펀드들의 그들의 의견, 그들의 포지션을 바꾼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9월 달부터 그리고 10월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좀 테크주들이 좋은 추세를 보이겠구나라고 전망을 했구나. 우리가 여기서 헤지 펀드들은 좀 더 우리보다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다시 그 왕자의 자리를 꿰찼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왕자의 자리는 뭐냐면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1위를 차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애플한테 빼앗긴 이 왕자 자리를 다시 지난주 금요일날 되찾은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Takes the Most Valuable Company 타이틀을 다시 애플로부터
찾아왔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자, 배틀이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죠. 세계에서 가장 밸류가 높은, 따라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의 타이틀을 놓고 애플과 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애플을 넘어섰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로 넘어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애플의 어닝 실적이 약간 실망스러웠잖아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으로 혜택을 얻는 이런 형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식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주가는 2.2%가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총 2.49 트릴리언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2.48까지 마켓캡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1위의 자리를 뺏기고 말았죠. 자, 이렇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은요, 두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건강한 경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두 기업 모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밸류가 높은 시가총액 기준 미국 시장입니다. 10개의 주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위에 많은 변동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1위는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2.489 트릴리언을 기록하고 있고요. 2위 자리는 애플입니다. 2.4726. 3위가 알파벳 구글인데요. 1.966 트릴리언. 자, 4위는 아마존 1.707 트릴리언. 따라서 알파벳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5위는 테슬라가 벌써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118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죠. 자, 6위는 메타고요. 메타는 900.06 빌리언. 한때는 이제 1 트릴리언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1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자, 7위부터는 약간 많이 떨어집니다. 651.18 빌리언을 갖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7위고요. 8위는 엔비디아입니다. 637.12 빌리언. 자, 9위는 JP 모간 체이스가 502.07 빌리언을 자랑하고 있고요. 마지막 10위 자리에 지금 턱걸이를 한 기업은 비자입니다. 462.27 빌리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시가총액의 그 순위를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순위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업데이트 상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투자 기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Buy this dip all day long. 하루 종일 이 추락 추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애플을 추가 매수해야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애널리스트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애플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그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매니징 다이렉터다. 댄 이브즈라는 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지금 인베스터들, 투자자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어닝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떠한 주장이냐면 이 컴퍼니가 지금 현재 서플라이 이슈에 좀 힘들어 하잖아요. 서플라이라는 것은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야 팔 텐데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서플라이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없어서 못 파는 것은 2022년까지 밀려서 나중에 급격한 판매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리를 피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애플이 발표를 했죠. 쿼터리 레비뉴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결과 중에 이제 매출 부분이 가장 안 좋았는데요. 이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를 발표하게 됐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칩도 모자르고 또 거기에 다양한 부품이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서 에스티메이트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냐면요. 탑 라인은 이제 그 매출을 얘기하거든요. 위에 있는 탑 라인은 매출, 바텀 라인은 순이익을 얘기하는데 매출이 6 빌리언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6빌리언이나 매출이 감소된다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조금 확신이 좀 줄어든다, 아니면 좀 걱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그 애플의 CEO가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쿼터 4, 즉 4분기에는 이러한 컨스트레인트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공급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공급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수라는 것은 좀
좀 더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전망치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애플의 주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댄 이브즈라는 전문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기업은 워낙 막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서플라이 이슈를 해결을 할 것이다. 공급망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이브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디맨드다. 디맨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가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수요가 높은지 안 높은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디맨드가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을 사기 원하면 나중에 팔면 되지 않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팔지 못하는 것을 2022년에 다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슈는 다 사그라질 것이고 나중에 가면 결국 애플의 시가총액은 3트릴리언까지 즉 3조 달러의 그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굉장한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댄 이브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애플은 단기적인 실적의 아픔을 딛고 내년 정도 가서 엄청난 그 실적을 올리면서 다시 3조 달러의 기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니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니오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3.38%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영향으로 많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 그리고 뭐 전기 충전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니오가 이렇게 3% 이상 추락한 이유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왜 니오의 주가가 떨어졌나 오늘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라이벌을 더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니오보다는 다른 중국 자동차 기업이 더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의 주가가 금요일 날 떨어졌다. 왜냐하면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커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켓 퍼폼을 줬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홀드랑 마찬가지죠. 보유 의견을 주고 그다음에 타겟 프라이스를 45달러를 줬는데요. 현재 주가가 39니까 사실 45달러면 1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인 유니스 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오의 지금 자동차라든지 배터리의 스와핑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자,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다른 중국차 라이벌이 있잖아요. 이 라이벌 기업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유니스 리라는 전문가는 엑스펜 그리고 리오토도 커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엑스펜 같은 경우는 0.6%가 올랐고 리오토는 마이너스 2.1%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기업들이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니셜 레이팅을 아웃퍼폼을 줬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기업을 동시에 커버를 시작하면서 니오만 홀드를 주고 이 엑스펀과 리오토는 매수 의견을 줬기 때문에 니오에 대해서 조금 타격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타겟 프라이스를 보시면요. 지금 엑스펀 같은 경우는 56달러 그리고 리 같은 경우는 43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여 주고 있는데 EV 전기 자동차는요. 중국 자동차계의 퓨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사실 여러 부분의 그 산업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해올 텐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자동차 산업이죠. 자동차 그러면 사실 일본이라든지 미국 아니면 그 유럽의 많은 그 자동차 기업들이 생각이 나죠. 뭐 한국의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국 기업은 딱히 떠오르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존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10년, 20년, 30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기회를 잡은 거죠. 자, 전기차가 이번에 그 새롭게 전 세계에 붐이 일어나면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이전되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가 되면 전체 자동차 중에서 50% 이상이 지금 전기차로 바뀔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요. 자, 이러한 추세에서 중국 정부는 10년에 한 번씩 오는, 2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자동차 업계를 꽉 잡고 있는 이런 나라로 거듭나야겠다라는 야망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중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 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해를 하기커녕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리고 지원적인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니오뿐만이 아니라 엑스펑, 리오토 모두 건강한 성장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어닝 그 전망에 관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 이제 소개되는 주식들이 이번 주에 어닝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주식들은요, 여태까지 그 과거를 살펴보면 언제나 월가의 전망치를 비트했다,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레이드 하이어라는 것은 뭐냐면 주가는 보통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지금이 좋은 매수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자, as of Friday afternoon,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S&P 500에 속하고 있는 500개의 우량 기업 중에서 56%가요 이미 어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6%면 반 이상 어닝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무려 82%가 기대치를 넘어서는 EPS를 발표했다는 거죠. 따라서 3분기의 어닝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지금 5개의 주식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 5개의 주식은요 항상 거의 언제나 지금 애널리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해 왔고요. 자, 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닝을 발표하고 나면 항상 펍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자, 5개의 기업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HUBS, 우리가 헙스폿이라고 부르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11월 3일 날 어닝 발표를 하고요. 지금까지 EPS를 항상 100% 변함없이 항상 빗을 해왔습니다. 전망치를 항상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4.5%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주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버아크고요. CYBRE 티커네임입니다. 11월 4일 날 어닝 발표가 지금 계획돼 있고요. EPS는 보통 96%니까 10번 발표를 하면 그중에 9.6번을 지금 성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측치에 비해서 항상 높은 성과를 발휘하는 주식이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원데이 에버리지, 즉 지금 주식이 그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하루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나 보면 1.4%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식은 코보입니다. 코보 같은 경우는 QRVO가 티커네임이고요. 11월 3일 날 어닝 발표가 있고 96%라는 엄청난 빗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데이 에버리지 평균 상승률은 2.4%고요. 자, MTD, 메틀러 톨레도라는 기업은 11월 4일 날 결과가 지금 발표될 예정이고 95%라는 빗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1.8% 정도 주가의 상승을 보입니다. 자, 로쿠는 지금 94% 정도 빗 레이트를 보이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보통 어닝 발표 이후에 5.9%나 주가가 껑충 뛰어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두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보 그리고 로쿠가 이번 주에 어닝을 발표할 텐데 과연 이러한 분석 내용에 맞추어서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발휘하고 지금 평균치보다 좀 더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록해 줄지 나름대로 기대를 하면서 이들의 어닝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첫 번째 날의 방송이 마지막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주식은 아무래도 테슬라겠죠. 반면에 가장 실망적인 모습을 투자자한테 선물한 이러한 종목은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존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라는 종목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면서 아마존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마존의 비즈니스를 이러한 식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아마존이라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한테 안겨줍니다. 자, 그래서요. 혹시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존의 비중이 높은데 이번에 실망적인 실적 결과 발표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 적지 않은 그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아마존이라는 주식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갈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방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요, 방송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좀 버벅거리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러운데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시작되는 한 주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focus back in on Amazon now and the miss for the company in the last quarter and the lackluster forecast for the current quarter. The shares right now are down about 4%. Anthony Chicumba is with us now, Loop Capital Managing Director who covers the stock. Anthony, it is good to see you this morning. So this really was a bit of a shock, it seems, from Amazon. And we were talking earlier in the show about how we have seen investment cycles from Amazon before. And investors have sort of greeted those with varying degrees of tolerance, right? This one to me feels more reactive, though, than proactive, like perhaps less past cycles were. Do you think that Amazon's going to be able to get its arms around these issues? I think you hit the nail right on the head. This was more reactive than proactive. This is not necessarily, well, we're going to build out more final mile capacity. We're going to build out more, geographic zones for AWS. This was, we have to pay our employees more. We have to give them these sign-on bonuses. We're seeing this sort of inefficiency in our supply chain, and we're going to eat it. We're not going to pass that along to our customers. We're not going to pass that along to our 3P sellers. We're going to eat that. So it is a little bit different, but I think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This is an investment. This is an investment cycle that they're in, and there are things that they can do proactively to offset some of these increased costs if they choose to do so. Now, they certainly have not chosen to do so for the holiday selling season, and quite frankly, I think that's the right decision. Anthony, what's the most important investment you think that Amazon is making right now? I think the most important investment that they're making is in wages. Look, we're seeing all the same stories. We're hearing from so many different companies. It'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hire unskilled workers as well as to retain them. So Amazon bumped up their starting compensation from $15 an hour to over $18 an hour. They added more benefits and they added these $3,000 signing bonuses, and they're still struggling. So I think that's by far the most important investment. You need to have these people in the warehouses. You need to have them, on the trucks. Otherwise the whole system just breaks down, quite frankly. Anthony, our former colleague Miles Udlin, we were texting with this morning, and he mentioned an item that you just mentioned in passing, which is third-party sellers and the sharp deceleration in third-party sales. Now, all these investments that it's making, is it making enough to support those third-party sellers? Amazon has a lot of levers to pull. The third-party sellers that are small businesses effectively, in many cases, do not.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at dynamic? That's a great question. So here's the thing. Look, as we know, the global supply chain is all jacked up right now, and that disproportionately impacts these smaller sellers, right?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manufacturers are going to give preference to their larger retailers, right? Such as the Amazons and the Walmarts and the Targets of the world. Third-party small sellers, not so much. Now, I don't really think there's much Amazon can really do to help them. All Amazon can really do is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inventory. So if the third parties don't have it, right, the 3P, then they have it, the 1P, and either way, the consumer gets that merchandise. Now that, helps Amazon from a top-line perspective, right, because they're recording the full sale of the merchandise. It hurts them from a profitability perspective because they make a much greater margin when a third party sells an item as opposed to when Amazon sells the item. But in terms of actually assisting them, not really much Amazon can do, quite frankly. A couple folks have reminded me this morning, Anthony, last time Amazon has gone into these investment cycles, the stock has gone on to do pretty well. Do you think now is different?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at all, particularly given the fact that, I think this could be a pretty brief investment cycle, quite frankly. Like, so for example, at some point, labor conditions are going to normalize. Now,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say, okay, we were giving you $18, now we're going back to 15. They're going to have to stick with the $18 an hour, but maybe they won't have to do the $3,000 signing bonuses. But the other thing that Amazon can do that I've sort of hinted at is they can raise prices, right? And there's a few different ways they can do that. It's been over 3 years since they've increased the price of Amazon Prime. It's now $118 a month. I really think that they could increase that. I don't think, the vast majority of Prime subscribers would blink at that. They could increase their rates that they charge the third-party sellers, and they could even increase prices on first party. And by the way, we're hearing from a lot of companies that, consumers are not blinking at price increase.